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98편 판세 역전 귀양가는 정도전. 공양왕 3년 서기로는 1391년 3월에 대사헌 김주가 왕을 찾아옵니다. 전하, 규정 박자량을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뭐라? 박자량을 벌하라 하였는가? 그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자는 12 우홍득이 분명 자신의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헌관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비난하는 등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사옵니다. 알겠느니라. 박자량 그자를 순근옥에 가두고 국문을 하도록 하라.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박자량이라는 한 관리가 윗사람에게 무례를 범한 아주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자량을 하옥시키고 그의 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자량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선 것입니다. 어째서 우홍득을 예를 갖춰서 윗사람 대접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홍득은 윗사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는 정녕 네 잘못을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냐? 우홍득이 엄연히 상관이거늘 이색과 우현보는 다 같이 나라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색에게는 왕씨를 단절하고 신돈의 자식을 국왕으로 옹립한 죄만을 물어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현보도 함께 논핵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보의 아들 우홍득이 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홍득은 아버지인 우현보와 그의 무리들을 논핵한 다음에 즉시 사직을 하고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왕씨의 혈통을 끊으려고 한 것을 알면서도 간하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과 고려의 왕통을 무시한 처사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색과 우현보는 윤희와 이초를 중국에 보내서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한 죄가 매우 큰데도 형조에서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가벼운 벌로 처리했어요. 이처럼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어찌 윗사람 대접을 받길 바란단 말입니까? 우왕과 창왕은 왕실의 혈통이 아닌데 국왕으로 옹립했다. 그리고 윤희와 이초를 중국에 파견해서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와 달라고 청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은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애매한 문제인데도 이성계 측에서 걸핏하면 반대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왔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성계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박자량이 우현보의 아들 우홍득을 걸고 넘어지면서 다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참고로 우현보는 공양왕과는 인척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박자량은 우현보와 우홍득 부자를 겨냥함으로써 공양왕까지 공격하고 있는 셈이죠.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로부터 사건 발단에 대한 개요를 들어보시죠. 첫째가 창왕을 세운 이색과 우현보는 본래 죄가 같지만 이색만 죄를 논하고 우현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홍득이 이색의 죄를 논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홍득의 아버지인 우현보를 논핵하게 되는 것인데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 당을 논핵하고 즉시 사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가 이색과 우현보는 신우를 그러니까 우왕을 맞이해서 왕씨를 끊으려고 윤희와 이초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한 것이 큰 죄인데 이를 헌관과 형조가 다스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가벼운 죄로 벌로 처벌을 했다. 이것은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 우왕과 창왕 옹립에 관한 건이나 윤희 이초 사건은 그동안 이성계 측에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는 낡은 카드가 돼버린 것인데요. 박자량이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와서 우홍득이 아버지인 우현보의 죄를 논핵하지 않았고 또한 이색에게도 너무 가벼운 형벌만 주었다고 공격하는 것은 조금 식상하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고려 왕조가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국민대 박종기 교수는 이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김규가 이 박자량을 오히려 구속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위 이 이색과 우연보와 같은 이 구신파와 오히려 거기에 맞서는 정도전과 이성계 일파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로 대치를 하면서부터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구신파와 정도전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집권 파괴안에 결정적인 어떤 권력 다툼이 표면화되었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상징하는 것이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이성계 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드러난 결정적인 어떤 권력 투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상관에게 무례를 범해서 처벌을 받은 아주 사소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성계와 정도전으로 상징되는 개혁 세력과 이색, 우현보, 정몽주 등으로 대표되는 구신파 사이에 벌어지는 최후의 결전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자, 그럼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 전개 과정을 짚어보기로 하죠. 박자량이 우홍득을 공격하면서 그의 아버지 우현보와 이색 등을 비판하자 만호 유만수가 박자량에게 물었다. 그때 해당 관청에서 우현보 등의 죄를 논핵한 문서를 밀봉해서 전하께 하려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박자량이 이렇게 말했다. 교정 안신경한테서 들었소이다. 그래. 그렇다면 안승경을 잡아오너라! 안승경을 잡아다 국문하자 안승경은 이렇게 실토하였다. 사실은 정당문학 전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정공이라 거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도전을 일컫습니다. 안승경이 어느 날 정도전의 집에 가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정공께서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 심히 간절하다고 사실입니까? 그래, 물론이다. 선생이 주상 전하께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소인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기꺼이 말해주마. 정도전은 자신이 창왕에게 올렸던 장문의 상소 내용을 안승경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정도전의 상소는 전에 소개한 대로 불교를 배척하고 이색 등은 물론 공양왕까지 신랄하게 공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안승경은 정도전에게 또한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요사이 사헌부와 형조 등에서 우왕과 창왕을 옹립한 문제, 그리고 윤희 이초 사건의 연루자들을 논핵하여 그 내용을 밀봉하여 전하께 올렸다 하는데 혹시 선생께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왕과 창왕을 옹립한 문제, 그리고 윤희 이초 사건을 무슨 대역죄라도 되는 양 알고 있으나 사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끝난 일이라고. 자, 정도전이 안승경에게 했다는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헌부 등에서 윤희 이초 사건의 연루자들을 논핵하여 밀봉에 올린 상소문을 정도전이 중간에 훔쳐봤다는 것. 그리고 우왕과 창왕을 옹립한 문제나 윤희 이초 사건은 실상은 별반 죄가 될 것도 없는데 전략상 공양왕과 이색 등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실토를 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죄인 박자량에게 태형을 가하라. 안승경 저자는 관직을 삭탈하여 수군에 배속시키도록 하라. 우현보 부자를 비난했던 박자량은 곤장을 맞고 정도전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는 안승경은 해군 부대로 쫓겨나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의 화살이 은근히 정도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연치 않게도 이 박자량의 뒤에 있었던 새로운 어떤 권력 세력인 정도전을 추적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주가 박자량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도전까지 몰려 들어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박자량의 어떤 이 상관을 업신여기는 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구신파와 신권력 세력 간의 다툼을 낳았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공양을 중심으로 한 이색 우연보 세력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기회를 잡고 그 제목을 정도전에게 몰아치는 이런 사건이죠. 전하, 성원에서 상소문이 올라왔사옵니다. 여기에서 성헌이란 사관원과 사헌부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어디 보자. 주상 전하, 정도전이 안승경을 몰래 꿰어서 대간을 비방한 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공신이 아닌가. 상원과 형조에서 소를 올려 장도전을 논핵하여 극형에 처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은 장도전이 공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용서하였다. 그러자 또다시 상소문이 올라왔다. 주상 전하, 정도전은 외람되게도 공신에 반열해 있으면서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충직한 척하며 국정을 더럽혔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옵니다.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알겠느니라. 정도전을 귀향 조치할 것이다. 왕은 정도전을 본향인 봉화현으로 돌려보냈다. 공양왕은 이색과 우연부의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색과 우연부의죄를 물으라고 하는 상소가 올라오는 것은 다 정도전이 그 뒤에서 사주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정도전은 평양부윤으로 있다가 헌사와 형주에서 이제 소를 올려서 정도전이 몰래 꿰어서 대간을 비방하고 논핵하여 극청을 이제 처하기를 청하지만 결국 공양왕도 역시 그 정도전이 공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로 내려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도는 사헌부 등에서 밀봉에 올리는 상소문을 정말로 불법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정말 봤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상황을 유만수가 그 박자량과 규정 안승경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양왕은 이색과 우연부의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색묘죄를 물으라는 상소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다 정도전이 뒤에서 사주 조종한 것이다. 이걸로 봐서 그 문서의 내용은 정도전이 실제 보지 않았더라도 뒤에서 조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불교 배척과 이색 등 공양왕 쪽 세력을 무섭게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이후부터 젊은 관관들이 비슷한 상소를 파상적으로 올려서 공양왕을 압박했는데, 그것이 실상은 모두 배후에 정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양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성계의 오른팔로서 국왕인 자신을 매섭게 공격해대던 정도전을 일단은 조정해서 밀어냈고, 이성계 측의 젊은 간관들을 내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니 내심으로는 반색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색이나 우연보와 같은 이 구신파들이 이 당시에 공양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공양왕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차제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이제 강력한 세력이었던 정도전이나 이성계, 그리고 또 이 정도전을 옹호했던, 끊임없이 공양을 괴롭혔던 이 대간들, 젊은 강관들, 이런 세력들을 언젠간 한번 칠 기회를 잡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갔다.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박자량의 상관 모욕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크게 보면 이 구신파와 새로운 어떤
정도전을 중심한 이 혁명 세력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격으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도전을 귀향 조치시킨 뒤에 고려 조정에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상원과 형조에서는 우왕을 맞아들이고 그의 아들 창을 세운 문제와 김종현, 윤희 이초 등의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논핵하여 아뢰니 왕이 장몽주, 윤호, 유만수, 김주 등을 불러 의논하게 하였다. 김주가 먼저 아뢰었다. 조민수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킬 때 이색에게 물으니까 이색은 아버지가 나라를 가졌다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 말을 따라서 조민수가 창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색의 죄가 명백한 것 아니겠사옵니까? 그러자 장몽주가 나섰다. 조민수는 장왕의 근친이옵니다. 따라서 장왕을 세운 것은 조민수의 뜻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색이 비록 종칠의 왕씨를 세우고자 했더라도 위화도 회군의 장수인 조민수의 뜻을 어찌 꺾을 수 있었겠사옵니까? 따라서 이색은 응당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조민수와 변한열은 그 가산을 정몰하고 이을지는 죄를 물어 법대로 처단하고 지용기와 박가응은 그대로 있게 하고 우인열, 왕안덕, 박위는 지방에서 편리한 대로 살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이나 지방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라. 그리고 장몽주가 작성하여 왕에게 아뢰어 영을 반포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었다. 앞으로 다시 이 일을 논핵하는 자가 있으면 무고죄로 다스릴 것이다. 우왕과 창왕을 가짜 왕이라 하여 그를 옹립했던 이색 등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윤희 이초 사건을 내세워서 공양왕과 이색과 정몽주 등을 공격해온 쪽은 이성계 측이었는데 앞으로 그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으니 이 시기 권력의 중심추가 공양왕과 공양왕을 옹호하는 정몽주 등의 구신 세력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바로 박자량으로부터 촉발된 상관 모욕죄가 권력의 판도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공양이 즉위할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이성계는 공양 즉위였던 즉위공신, 이른바 그야말로 개국공신에 버금가는 구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양이 즉위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 이성계 세력과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성계 세력과 이색 우연보 세력이 상당히 팽팽하게 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서로 대립과 견제를 하고 균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양과 구신 세력이 한번 반격을 하는 기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양왕 3년 10월 고려 조정에 아주 낯선 방문객들이 들이닥칩니다. 주상 전하, 삼가 문안들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아니, 지금 저 소리는... 전하, 일본에서 40여 명의 승려들이 입조하였사옵니다. 뭐라? 승려가 40여 명이나? 예, 전하. 누가 보냈다 하더냐? 일본국 승려 현교가 보냈사온데 승려들을 인솔해온 자는 도본이라는 승려라 하옵니다. 그래. 그럼 도본이라는 자를 드리라. 예, 전하. 일본 승려 대표 도본은 들라. 주상 전하, 신 도본이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왔다는 도본이라는 이 승려는 공양왕에게 줄 표문 한 통을 내보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하늘이 높고 땅이 넓음으로 만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며 해와 달이 선명하게 높이 떴으므로 온 세상을 비추어주는 것이며 공자와 맹자가
인과 의를 제창하였으므로 온 세상 풍속을 교화시키게 되는 것이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공덕에 있어서 피할 자가 고금에 없사옵니다. 제가 듣건대 고려 국왕이신 전하께서는 덕이 널리 온 천지에 미치며 그 밝음이 해와 달보다도 더하며 도는 공자와 맹자에 비길 만하다 했사옵니다.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방의 이민족과 온 세상의 초목금수가 모두 전하의 커다란 은택을 입었사오니 그 공덕에 있어서 전하에게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모든 상서가 이에 감응하여 나타난다 했사옵니다. 신현교는 태양 아래쪽 미개한 땅에 살아서 지극히 우매하고 지극히 비루하여 한번 거들떠볼 나위도 없는 존재이오나 멀리 당신의 천추 만세 만만세를 축하할 뿐이옵니다. 황송하오나 적은 예물로서 이제까지 전혀 예절을 지키지 않았던 죄과를 면하려 하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왔다는 이 도본이라는 승려는 물론이고 그를 고려에 보냈다는 현교라는 승려 역시 고려의 국왕에 대해서 자신을 신하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채롭습니다. 도본이라 하였겠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들을 과인에게 보낸 현교는 물론이고 그대 역시 과인에게 신하를 칭하고 있는데. 예, 전하. 중국이 일찍이 칭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을 책망하였을 때 우리 일본은 이에 대하여서 천하는 천하의 천하이지 어찌 한 사람의 천하이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종래 칭신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려에 대하여 칭신하는 것은 의를 사모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일본 승려 현교가 도본을 파견한 배경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이전에 정몽주가 일본에 갔을 때 구주성조의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각처의 일본 승려들이 모여서 정몽주와 환담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교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관계에서 보면 정몽주가 이 시기에 어떤 그 정치적 위상, 그 다음에 공양왕의 국왕으로서의 위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다면 그 평론의 내용 중에는 천하가 어찌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맨 끝 비결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공양왕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뭐 이런 것과 맞물지 않을까. 정몽주가 방문해서 친교의 길을 닦았던 데 대한 답방 형식이 아니었을까? 홍영희 교수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박종기 교수는 현교가 사람을 보내 신하를 칭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 일본 열도의 정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340년, 50년부터 소위 일본의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남북전쟁을 기화로 해서 소위 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무사 집단들이 외구로 가장해서 고려에 침입을 해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성녀들이 고려에 와서 칭신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본의 남북전쟁이 수습이 되고 이제는 이 원효준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어떤 의사표시가 불교와 성행하는 고려의 성녀를 파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크게 보면 일본의 남북전쟁 내지는 내란이 진정이 되었다. 일본 열도 내부에서 진행되어 오던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세가 진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외구의 고려 침탈 등을 사과하면서 고려와 외교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죠. 그런데 고려사를 보면 2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주 절도사 원효준이 사신을 파견하여 박물을 바치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의 남녀 68명을 보내왔다.
원효주는 이 고려에 대해서 약 한 수십 명의 고려인 포로들을 고려에 돌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 성녀 현교나 도병이 고려에 와서 칭신을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외구와 같은 이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본 정부의 의사가 이 최고 권력자도 직접 신화를 보냈지만은 당시에 불교와 성행하던 고려에 일본의 성녀가 와서 또 한 번 다른 차원에서 어떤 고려와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으로 갈려서 전쟁을 해온 일본 열도의 정세가 이제는 안정 국면으로 돌아섰으니 고려와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승려들을 사절단으로 보냈다. 이 얘기죠. 그해 10월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개성 부윤 조반을 탄핵하고 나섭니다. 참고로 조반이 어떤 사람인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한문과 몽골에 능통했다고 하는데요. 우왕 때 바로 임견묘하고 영운방을 권자에서 몰아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고요. 또 공양왕 1년에 왕방과 함께 명나라에 가서 왕의 공양왕의 직위를 알렸고, 이때 바로 윤희 이초의 무고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를 명호 황제에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고려의 의심을, 특히 이제 이성계의 의심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윤희 이초의 사건을 보고를 한 다음에 이색 등 수십여 명이 이제 이때 피해를 당하는 옥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반이 문제의 윤희 이초 사건을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한 뒤에 대대적인 옥사가 일어났었지요. 그랬던 조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요? 전하, 조반 이자를 용서치 마시옵소서. 조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그자는 임의로 공전을 빼앗아 탈취하였사옵니다. 공전을 탈취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자의 죄가 중하오니 극형에 처하시옵소서. 과인이 즉위한 초기에 조반은 과인의 명령으로 중국의 사신으로 갔었고, 또한 윤희와 이초의 근거 없는 중상을 중국 측에 잘 변명하여 황제의 의심을 풀었지 않은가. 그런 공을 인정하여 과인은 조반에게 극형만은 면하게 할 것이다. 조반의 관직을 정지시키고 지방으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결국 조반은 지방으로 유배됐는데, 그러나 간관의 상소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주상 전하. 조반이 탐호 행위를 거침없이 감행한 죄상은 전하께서도 똑똑히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을 쓰지 마시옵고 공정하게 처리하시옵소서. 해당 기관에 명령하여 그의 직첩과 공권을 회수하고 그의 죄를 명백히 규정하며 가산을 몰수하여 탐호한 악도들을 징계함으로써 신민의 기대에 만족해야 할 것을 바라옵니다. 알겠느니라. 조반을 삭탈관직하고 죽주에 귀양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는 조반이 윤희와 이초의 사건을 적발하였으므로 윤희의 도당들이 증오하였던 바 사법기관을 추동하여 그를 적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반을 탄핵한 이 사건은 그저 개인적인 비리 차원의 것이었을까요? 박종기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조반이 당시 명나라에 가서 윤희 이초 사건을 명나라 정부로부터 듣고 고려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윤희 이초 사건이 일어났고, 이 윤희 이초 사건을 통해서 고려의 구신파들, 이색이나 우현보나 이런 세력이 상당히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됐고, 또 그런 점에서는 이 구신파를 옹호했던 공양도 상당히 공경에 처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조반이 토지를 탈점했다는 것을 기화해서 조반을 유배를 보내고 이 처벌을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공양을 중심으로 한 집권파와 정도전과 이석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혁명 세력에 대한 어떤 권력 다툼의 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두 세력의 권력 다툼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이성계의 세력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미 그 시효가 지나간 듯해 보이던 윤희 이초 사건이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사실 윤희 이초 사건은 당시 고려 조정의 권력 판도를 변화시켜버린 기폭제가 됐죠. 아마도 윤희 이초의 사건 처리 문제가 신흥유신 내부, 특히 이제 온건파나 개혁파, 흔히 사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반발을 가져왔을 것이고, 결국 자사의 김진양 이후 정몽주의 열이긴 하지만 이 옥사를 갖다가 3살짜리 어린아이도 거짓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사헌부의 탄핵으로 바로 간관들이 대거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지지했던 정몽주 역시 바로 윤희초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색, 권근 등을 이때 이제 두둔하고 나서게 됩니다. 윤희 이초 사건으로 그 입지가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정몽주였습니다. 대사원 김사영이 형주를 시켜 정몽주를 탈핵해 하고, 간관들은 정몽주를 지지하면서 사헌부와 낭사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이 결국은 이제 정몽주를 한편으로 한 지지 세력, 그다음에 이성계를 한편으로 한 지지 세력, 이 내부의 어떤 그 충돌 과정이 바로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되고, 이로부터 정몽주는 반이성계 세력의 대표격으로 부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개창파와 공양왕 지지 세력, 즉 고려 유지파로 아마 이때부터 나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몽주는 확실히 반이성계 세력의 중심 인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정몽주의 운명이 이미 그때 결정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그 시기 정도전은 고향인 봉화로 귀향 조치됐을 뿐 공식적으로 유배형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반이 탄핵된 뒤에 정도전을 논핵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전하, 정도전은 가풍이 바르지 못하고 집안의 계파가 명백하지 못한데 외람되게 높은 관직을 받고 조정에 섞여 있으니 고신과 노권을 회수하고 그 죄를 밝게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되자 공양왕은 못 이기는 척 대간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정도전의 직첩과 노권을 회수할 것이다. 그리고 고향에 가 있는 정도전을 나주로 옮겨 유배 조치할 것이며, 정도전의 아들 정진과 정담은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성계 세력의 중심인물로서 공양왕으로 대표되는 고려 왕조 유지 세력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오던 정도전이 유배형에 이어 노권도 회수당하고 자식들까지 폐서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른바 구신파들의 권력이 점점 강화돼가는 징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10월 달에 정도전은 유배뿐만 아니라 아예 자신의 직권, 공신노권까지 회수를 당합니다. 구공신이었죠, 정도전이. 그리고 또 그 아들 폐서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권력 다툼에서 공양왕과 그 이색과 이 우연보를 중심으로 한 구신파들이 일시적인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 정도전의 아들을 10월 달에 폐서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11월 달에 윤희 이초 사건의 연루자들이 다시 복직되고 이색과 이숭인마저 복귀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이른바 이성계 세력에 대한 어떤 공민왕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공양왕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권중화를 3사좌사로, 성성린을 3사우사로, 안익을 판개성부사로, 조인경을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권중화는 정지와 함께 윤희 이초의 일에 연루되어서 벌을 받았었는데 이때 와서 모두 복직되었다. 또한 이색과 이숭인을 불러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정도전을 쫓아내고 이색과 이숭인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고려 조정의 세력 판도가 역전됐음을 선포한 셈이죠. 무엇보다 이성계 측에서 공양왕, 이색, 정몽주로 이어지는 왕조 유지 세력을 공격할 때 단골 무기로 써먹던 윤희 이초 사건의 연루자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애당초 그 사건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 일시적이나마 이성계와의 권력 다툼에서 공양왕 쪽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양왕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색과 우현보에게 관직을 회복시켜줍니다. 이색을 한산부원군으로, 우현보를 단산부원군으로, 강희백을 정당문학 겸 대사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성계와 신각부 그리고 정몽주에게는 안사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었다. 그리곤 귀양가 있던 정도전의 죄를 감등하여 다시 고향인 봉화에 가서 살게 합니다. 아마도 공양왕은 정도전에 관한 일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슬슬 이성계 세력의 위세에 주눅들었던 국왕으로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겠죠. 글쎄요, 마음대로 될까요? 자, 여기서 잠깐 고려사 저료를 보면 정도전의 유배지를 전라도 나주에서 고향인 경상도 봉화로 옮겼다는 기사 바로 밑에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슬쩍 끼워넣고 있습니다. 이에 의주에서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징조다라고 하였다. 자, 물론 고려사 편자들의 의도가 개입된 기사라 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이성계 세력의 반격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서기 1392년이 됐습니다. 공양왕의 마지막 재위년도이자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린 해이기도 하죠. 오늘은 정월 초하루 설날이 아닌가. 과인이 재위 4년째를 맞이하지만 오늘처럼 기쁜 신년 하례는 처음인 듯하다. 경하드리옵니다, 주상전하. 경하드리옵니다, 주상전하. 더구나 대명제국의 황제께서 우리 왕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친히 사신을 보내셨으니 어찌 그 기쁨이 2배, 3배로 넘친다 아니할 수 있겠는가? 무엇들 아느냐? 사신들을 위하여 마련한 연예인이라 흥을 돋워라. 예, 전하. 악공들은 풍악을 울려라. 정월 초하루의 신년 하례식에 참여한 명나라 사신이란 얼마 전인 전년도 12월 12일에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보낸 강완자독 일행이었는데요. 당시 사신으로 온 명나라의 강완자독은 환관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명나라의 태조가 공양왕에게 보낸 조서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만의 땅에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군신의 명분이 문란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성과 들판에서는 전쟁이 없어서 백성들이 도시와 농촌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에 와서 보고하기를 왕씨의 후손이 사만 백성의 임금으로 되었다 하였으므로 짐은 사신을 파견하여 위로하고 정치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려 하는 것이다. 주원장이 거론한 20여 년 전에 군신 간에 일어난 문란한 일이란 공민왕이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이 조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고려에는 환자가 희소하여서 짐을 위하여 거세하여 보낸다 하였다. 만약 그런 일이 있거든 앞으로는 금지케 하라. 또 말이 적으면 반드시 수말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암말이나 불친말이라도 보내는 것이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동안 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명나라 건국 이후에도 고려에서 환자, 즉 환관을 중국에 바쳐왔고
더러는 명나라에 바치기 위해서 강제로 거세를 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기사입니다. 또한 조공품으로 말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나라가 고려에 과도한 수량을 요구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컷만으로 수량을 채울 수 없으면 암말이나 불친말, 즉 거세한 말까지도 보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자, 그건 그렇고 신년 하례를 겸한 이날의 연회는 좋은 분위기에서 잘 끝났는데 연회가 파한 직후에 밀직사 이염이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이 이염이 공양왕에게 주정을 부리게 된 연유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보다 앞서 팔관회가 열렸는데 중방에서 밀직사에게 예를 하지 않아 마침내 틈이 생겼다. 그 일로 글을 올려서 다투었는데 왕이 상소문을 궁중에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니 이염이 공양왕에게 깊이 원한을 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염이 수창궁에서 열린 연회 뒤끝에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 잔씩들 더 하시지요. 와인은 이만 내전으로 들 터이니 형들은 연회를 더 즐기도록 하라. 왕이 연회를 파하고 내전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주상 전하, 잠시 걸음을 멈추시옵소서. 왜 이러느냐? 밀직사가 많이 취한 모양이로구나. 이염은 왕 앞에 꿇어앉은 채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주상 전하, 전하께서는 왜 왕위에 오르기 이전 정창군이셨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나란 일이 그때와 하는데 어찌하여 아이들의 말만 듣고 대신에 그를 경시하는 것이옵니까? 이 관물을 전하께 돌려드리겠사옵니다. 이런 무례한 자를 보았나? 과인의 면전에서 모자를 벗어서 팽개치다니. 그래, 네 놈의 관모를 과인이 발로 부숴놓고 말겠다. 여보라, 이 염저 추정배기를 당장 잡아다오게 가두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염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군 만호 유만수가 그를 국문하려고 하자 이염은 유만수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유만수 내 이놈! 네 놈이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면서도 효도를 하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도 하지 않았다는 평판이 자자하여 대성에서 널 2번이나 논핵하지 않았더냐? 그런 주제에 어찌 나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왕에게 꺼리낌 없이 말한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내가 주정을 부린 것도 아니다. 알겠느냐? 이염이 그렇게 다그치자 유만수가 감히 어쩌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조금 뒤에 이번에는 만호 백응념 등이 그를 국문하러 왔다. 이염이 백응념을 반겼다. 사실 얼마 전에 유만수가 날 국문한다면서 아예 죽이려고 하였네. 자네들을 보니 이제 살았구나 생각이 드는군. 나는 결코 주정을 하지 않았네. 왕에게 직언을 간할 때는 마땅히 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야. 국문을 맡았던 백응념 등은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염이 사실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렸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전후 사정을 알고 있던 왕이 대노하였다. 이염이 단지 주정을 부렸다는 것이냐? 이놈들 이염을 감싸고 도는데 관련이 있는 천호 김기련과 세강 정지탁을 당장 잡아다 하옥하라. 그리고 그의 국문을 맡았던 백응념과 유만수는 만호직을 파면할 것이다. 이염에 대한 국문은 앞으로 사헌부와 순군부에서 맡아서 하라. 이때 간관이 상소문을 올려서 이염이 범한 불경죄를 논핵하고 그를 극형에 처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물론 이염이 술을 취해서 왕 앞에 끌어안고 왕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관모를 벗어던지고 이런 행위 자체는 결국 술주정에서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핵심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왜 대신의 글을 경시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아이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관이란 말이죠. 앞서 얘기했던 정몽주의 지지 세력. 이렇게 보면 이염의 어떤 그 불경죄를 그 간관이 또 극형에 처하라고 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간관 세력과 정몽주의 어떤 결합,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 내지는 견제, 이런 그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이염이 아이들의 말만 듣고 대신의 말을 경시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젊은 간관들은 대개 공양왕이나 정몽주의 편이었던 모양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조준이 전제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릴 때만 해도 윤소종, 오사충을 비롯한 이성계 쪽의 젊은 간관들이 파상적인 상소문을 쏟아냈던 상황을 상기해보면 고려 조정의 권력 판세가 역전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염이 공양왕에게 그와 같은 무례를 범한 것은 아예 작심하고 공양왕과 이른바 구신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자, 잠시 이 이염이라는 사람의 조선시대 행적을 더듬어 보죠. 이염은 조선 건국 후에 정당 문학으로 개국공신에 녹훈되었다. 조선 태조 2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명나라 황제를 만날 때 제대로 예를 갖추지 않아 조빙을 못하고 돌아온 죄로 파면당하였다. 그러나 태조 3년에 다시 등용되어 신도 궁궐 조성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예문 춘추관 태학사로 말을 탄 채로 함부로 궁궐에 드나들었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고 왕자의 난 때는 장도전의 일파로 몰려서 옥에 갇혔다가 그러니까 이 이염은 차분한 선비의 성정을 갖춘 인물이었다기보다는 예의 규범 따위를 덜어 무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술에 취해서 주사도 부리곤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국왕에게 무례를 범한 죄를 논핵당해 극형에 처하라는 간관들의 상수가 빗발쳤던 그 위기의 상황을 이염은 어떻게 피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이성계였습니다. 간관은 극형에 처하기를 정했으나 이성계가 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이염이 실상 죄가 없는 것은 아니오나 취중에 행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든 생각에서 한 말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겠소. 그렇다면 곤장 100대를 쳐서 멀리 하포로 유배할 것이요. 그렇다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 숙청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성계가 이 시기 목소리를 내서 이염을 구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도전이나 이성계와 같은 혁명파 세력들은 이제는 이 이염마저 유배를 가고 형을 받게 되면 어찌 보면 혁명파 세력은 상당히 권력의 입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비록 이 작은 사건 같지만 이염의 유배를 반대하는데 이성계가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 왕권을 굳혀가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어떤 혁명파 세력의 어떤 반격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정도전과 이성계 세력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반격이 이염의 어떤 유배에 대해서 이성계가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해 2월 초 수시 중 정몽주가 공양왕을 아련합니다. 과인에게 선물을 가져온 듯 싶은데 거기 보자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구려. 법전을 새로 만들어 싸웁니다. 그래요. 어디 보십시다.
드디어 새 법전 신종률을 편찬했구려. 그러하옵니다. 중국의 대명률과 지정조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상호 비교하고 참작해 새로 편찬한 법전이옵니다. 수고가 많으셨소, 전공. 황공하옵니다. 과인이 이 법전을 들고 경연에 가서 찬찬히 검토해볼 것이요. 공양왕은 정몽주가 바친 새 법전의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왕은 지신사 이첨에게 명령하여 경연에서 그 법전의 내용을 강의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6일간 계속되었다.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지만 반드시 세심한 연구 검토를 거친 뒤에 수정 작업을 해야 후세에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야. 법률은 한번 정하면 고치기가 힘든 것이거든. 말하자면 지금 공양왕은 정몽주가 새로 집대성한 법전을 경연장에 가져가서 거기에 수록된 법률안 초안들의 내용을 후세에 시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인데요. 그에게 신정률을 시행할 후세가 허용되기나 할까요?